예, 괴정 5구역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숙제로 내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이걸 내드렸냐면 이미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거의 완성된 사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외우는 방법을 여러 가지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된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변경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정구역 지정되고 정비계획 수립되고 위원회 구성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어떤 항목을 보실 때도 되게 유의한 사항이 있냐면 지금 수도권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유행이죠. 근데 1기 신도시는 조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정이 없다고 생각을 거의 하시면 되고요. 3기 신도시는 보상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합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이주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 토지를 보상받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런 조합을 설립해서 승인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단계가 아직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선분양은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작년, 재작년 뜨거웠던 거 기억나시죠? 문재인 정권 때 보면 집은 아직 없고 보상 절차도 하나도 준비 안 됐는데 땅도 사지 않았는데 분양은 해. 이런 이상한 분양을 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100% 정부가 손해가 나는 장사가 될 거예요. 왜냐면 그때 4억대, 3억대 분양했던 가격이 10년 뒤에도 똑같은 가격이어야 되니까. 그럼 아파트가 10년 뒤에 얼마일까요? 신축 아파트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3기 신도시가 잘 갈까? 약간 의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 단계에서 지금 잡음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아직도 가보면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하남 교산지구 이런 데 가보셨나요, 혹시? 왕숙 1, 2지구 안 가보셨죠? 한 번씩 그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러 갈 때 거기에 맛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한번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식당이 문 닫는 시점하고 조합 구성하고 토지 보상 시점이 비슷하게 맞물리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 뭔가 이상하다. 이게 안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또 언제 한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돌아다니시면 좋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수도권 근처를 사시니까 제주도 사시는 형님 빼고 나머지는 3기 신도시가 될 지역들을 한 바퀴씩 돌아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도로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제 도로까지 공부를 다 하셨잖아요. 소로, 중로, 대로, 광로까지 이제 폭을 다 아시니까 대체로 여러분이 국도를 따라갈 때는 대로나 중로 수준에서의 도로들이 차를 타고 갈 때 보일 거예요. 그럼 그 양옆에 붙어 있는 플랜카드들을 막 보는 거죠.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식당이 장사를 하는지 보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네. 편의점도 그냥 하고 있네. 뭐지 이거? 계약이 있는 거야? 조금 더 궁금하면 조합 사무실, 예정 사무실 같은 걸 만들어놨어. 2층 같은 데 어떤 상가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상담을 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왕숙 이직은 한번 좀 관심 있어 가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상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진짜 기사와 달리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괴정 5구역을 공부해 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끝났는데도 막바지에 잡음이 일어나서 두 개로 사람들이 쪼개지고 쪼개져 가지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첫 번째로 한번 하시는 거. 원래 관리 처분인가까지 났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고 보거든요. 재개발은 끝났어요. 이제 그냥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뒤에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 1번. 두 번째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가지고 공사만 들어가면 돼요. 땅까지 싹 밀었어. 맨 땅이 됐는데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진주 아파트를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사례긴 한데 재개발도 위험성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이 어디서 오는 거냐? 돈에서 옵니다. 거의 대부분은. 괴정 5구역의 한계점은 어떤 거였냐면요. 조사를 잘 하셨지만 관리처분 인가까지 끝낸 그 조합장이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이주비는 원래 60%까지 보장인데 100%까지 보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자기의 사비를 많이 지급했어요.
원래 조합장은 인가를 받고 나면 월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리 시행사, 시공사에서 선정해 놓은 예비비로 이 사람 월급을 주고 사업비를 계속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조건은 내가 월급 안 받고 돈을 안 받을 테니 사업이 다 완성되고 나면 지분율로 10%나 15%를 내가 가지겠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그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쪼개지는 절차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단계고요. 일단은 원래는 7년에서 10년이나 걸려야 될 이런 것들이 이 부산 괴정 5구역에 있는 조합장은 한 1년 6개월 만에 해결을 해낸 거예요. 이쪽까지 가는 데까지를. 그리고 관청까지 다 끝내버렸고 조합원 분양은 완료가 된 상태예요. 입주권이 동호수로 바뀌는 지점을 조합원 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두 번 해요, 두 번. 원래 살던 사람 분양하는 거를 조합원 분양이라고 하고 이건 일반 분양가보다는 2억에서 3억, 적게는 1억 정도 낮아요.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훨씬 좋은 옵션들을 많이 줍니다, 건설사에서. 뭐 발코니 확장 다 무상으로 해주고 안에 들어가 있는 가전들 다 그냥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조합원 물건을 나중에 입주권으로 받았을 때 그거를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량 터졌을 때. 그게 더 훨씬 좋아요. 일반 분양 물건보다. 근데 일반 분양 물건하고 조합원 물건에 이제 어드밴테이지가 있으면 디스어드밴테이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디스어드밴테이지는 뭐냐면 일반 분양 물건은 대출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무주택이면 7, 80, 뭐 제가 2, 3주택이거나 갈아타기 수요가 있었다 그러면 한 5, 60까지는 지금 나오는 상태인데 조합원 분양 물건을 살 때는 당장 대출이 안 나와요. 입주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익은 많지만 들어가는 현금이 많으니까 두 개를 따져봤을 때는 일반 분양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 분양은 그냥 아파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어요. 좋아요. 그래서 시공사 재선정을 위해서 시공사가 올해 연말쯤에 선정될 것 같군요. 라는 판단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은 두 개로 쪼개진 조합 중에 첫 번째 1년 6개월 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사람도 지지 세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했던 회사는 포스코인데 포스코가 관리 처분 인가까지 끝났으니까 이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겠죠? 그런데 못하게 된 거고 시공사를 바꾼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둔촌 조국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못 갈 뻔했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중재했잖아요. 그건 당군 이래 가장 큰 개발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 부산시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대나 대우에서는 여기를 갖고 싶어서 난리죠. 그런데 포스코는 들였던 돈이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도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을 민사배상 청구를 하겠죠. 형사까지는 아니어도. 그 규모가 지금 1,000억이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시공사가 연말에 선정될 것 같지는 않아서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났는데도 이런 변수가 생기니까 이걸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 조사 너무 잘하셨는데 옆에 뭐가 붙냐면 변경 붙죠. 사업시행 인가하고 관리처분 인가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데 이미 인가가 나버린 거를 변경하는 건 되게 쉬워요. 이건 절차가 10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절차가 한두 달이면 돼요.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포스코가 할 거를 현대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시공사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얘들이 다 물밑에서 엄청 움직이고 있어요. OS라고 하는 전문 요원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알바죠, 알바. 각 집으로 가가호호 보내는 아줌마 알바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공사 바꿀 건데 동의주서 좀 써주세요. 이런 식의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굵직굵직한 건설사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까 대립이 굉장히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 브릿지론이라는 걸 가져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PF가 뭔지는 아시죠? PF.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건설을 하는데 한국 건축은 되게 독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와 약간 문화와 연관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아파트 신축을 받으려고 분양 신청을 할 때 분양이 로또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드시죠?
수도권 주요 입지에 분양을 들어간다. 제주도의 뭐 고용동 같은데, 노용동 같은데 뭐 분양을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나는 로또를 맞은 것 같다. 당첨만 되라. 이런 생각 하시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현 상태에서. 집이 없죠. 집이 없어요. 빈 땅도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은 또 땅을 밀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분양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끌어다가 믿음으로써 돈을 투입하는 거죠. 계약금 10%이긴 하지만. 맞아요? 예, 한국이 이게 되게 독특한 제도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페달을 맞고자 후분양 제도라는 걸 택합니다. 시행 건설사가 돈을 다 투입해가지고 다 지어놓고 나서 분양을 해라. 그 대신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는 분양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놓고 퇴로를 막았어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분양가 너희들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데 이 이상은 올리지 마. 라고 정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그대로 이어가서 이 사고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제가 숙제를 되게 사고의 흐름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담 르에라고 반포 원펜타스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후분양제여서 미리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다 돈을 투입하지도 않았는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막았어요. 그래서 비싸지도 않고 건축사에 지금 그 분양팀에 일하고 있는 수강생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내부적으로 이제 알아본 결과로는 건설사는 손해만 막기 위해서 본전치기라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 당첨이 되면 시세 차익은 10억 이상이 납니다. 주변이 다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 그 지역에 돈, 현금이 많은 사람들의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나이 성년이 돼서 독립을 해야 될 때 분양 자격이 당해 지역 우선으로 주어지니까 걔들한테 증여하는, 현금을 증여하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아파트의 가치, 그리고 세금을 내고도 안전마진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는 어떤 부의 승계 과정이 돼버리는 거죠. 입지 하나로. 느낌 아시겠어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정책적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PF라는 걸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빌려다가 쓰는 그런 고금리의 상품으로 대출을 해주고 은행이 이걸 감당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를 띠고 있는 건축에다가 후분양제에 그에 페달을 맞게도 후분양제를 도입했더니 결국 또 부의 재분배는 일어나지 않고 부가 또 세습되는 형태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도 문제가 엄청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두 개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브릿지론까지 계셔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뭔지 알겠죠? 건물이 없고 부동산이 없는 상태인데 희망. 향후 2, 3년 후에는 아파트가 되어 있을 거라는 희망에다가 은행이 대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일이잖아요, 일. 사업성을 보고 그냥 대출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 금리는 시중에 있는 3, 4%가 아니라 5, 6%대로 줄게.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근저당권 같은 형식으로 지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에쿼티 투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큰 건설사, 대형 건설사는 받지 않는데 소규모 빌라라든지 상가 같은 거를 짓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질부가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부의 신용을 믿고 1억씩, 1,000만 원씩, 5억씩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안 줄 것 같은데 투자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이거를 에쿼티라고 해요. 그래서 다 지어서 분양 완료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제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죠. 이걸 이제 윤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아직 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 위험을 감당할 만한 그 마음이 아닌가 봐요. 그죠?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면. 네, 그래서 좀 무서움이 좀 많고요. 근데 이제 서희건설 정도 되는 중견 건설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걸 받으니까 굳이 에쿼티를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공사비를 짓다가 공사가 너무 올라가 버린 거예요, 비용이. 그래서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단기간 자금 순환할 때 돈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때 돈을 사람들한테 받으면 에쿼티인데 이것만 대출을 해주는 또 유사 대출 업체들이 있어요. 대부업체들이. 얘들의 돈을 더 비싸게 쓰는 거. 이를테면 5, 6기로 형성되어 있는 PF라면 한 7, 8이나 12%까지 주고 쓰는 거. 이런 걸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거의 에쿼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개인이 아닐 뿐이에요. 근데 이걸로 끌어갔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율이 너무 높아요. 맞죠? 이율이 1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네가 한 3,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가면 원금하고 같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맞죠? 10%로 쳐봐요. 원래 그냥 산술, 단순 산술 계산적으로도 10년 뒤에는 원금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복리이기 때문에 5년 내에 불어나 버려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중단된 상태가 평내 진주 아파트입니다. 얘네들이 브릿지론을 사용해서 돈을 다 내줬는데 이제는 니들이 갚아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갚아라고 하니까 못 갚겠다 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가 돼 있냐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빈 땅에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손실은 더 커지겠죠. 느낌 아시겠어요? 이미 돈을 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다음 단계는 뭐냐? 어, 이거는 국가가 중재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중재를 할 건데 중재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면 이 전체 땅이 경매로 나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 재건축하려고 밀어놓은 평지 전체가 경매로 나와서 이걸 싸게 50% 정도 가격에 받아가는 건설사들이 또 생기게 돼요. 그럼 얘들은 우리하고 규모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규모만 다르지, 땅 지을 수 있는 대지를 싸게 받아서 거기다 건축물을 올리는 건설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익이 훨씬 높겠죠. 손실은 누가 봐요? 돈 빌려서 경매에 넘겨갔던 요 서희 건설사와 이 조합원들이 손실을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조합에게 서희건설사에 맡겼던 이 조합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집이 원래 한 1억 원 정도의 가치였어. 땅이 50% 낙찰이 됐네? 그럼 5천만 원 돌려받는 겁니다. 그거를 100명, 뭐 몇천 명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 손실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형제님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약간 흐름만 느끼세요. 흐름만. 오케이. 그러면 재개발의 위험성이 이제 뭔지는 알겠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흔하다, 안 흔하다? 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뒤집힌 건 왜 뒤집힌 거예요? 왜 뒤집혔죠? 예,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인건비와 공사비가 거의 시멘트는 더블이 됐고요. 철근 가격은 80% 정도 올랐으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이 가격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걸 조합원들이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어떤 거냐? 조사를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반포 15차, 이건 깡패죠. 입지 봐요? 이거 한강 바로 앞에 보이는 거 여기? 예, 여기 지금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계셔가지고 작은아버지는 이걸 언제 가지고 있냐면요. 음, 40년 전? 30년 전인가? 이거 처음에 분양할 때 1,500만 원 분양할 때 반포주공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승자는 뭐냐면 좋은 입지 걸 샀으면 안 팔면 됩니다. 팔지 않고 자식에게 준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면 잔챙이 몇 번 이렇게 거래한 걸로 얻은 수익하고 비교가 안 되죠. 1,500만 원짜리 지금 얼마죠, 이거? 30억 넘어가잖아, 이제. 그죠? 분양가대로 해도 지금 20, 한 5, 6억 정도가 팔사 규모 될 것 같아요. 평당 7천 원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내부 정보로는 7천만 원 하니까 조합원들의 갈등이 너무 많아서 회사가 손해보지는 않을 정도의 딱 원가 계산을 했더니 6,500이래요. 그래서 평당 6,500과 7,000 사이에서 거래가 일어날 것 같아요. 분양가 책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25평 이 정도 되고 30평 이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게 비싼 가격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베일리가 옆에서 분양하고 있는데 38억, 42억에 지금 계속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 10억 차익이 그냥 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지금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많이도 아니죠. 얘는 한 17억이니까 1억 7천 정도 있으면 되고 얘는 2억 2천에서 2억 하면 10%만 있으면 10% 넣고 2, 3년 뒤에는 10억을 추가로 얻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현금 한 2억 선 가지고 계시는 분들, 2, 3억 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 다 넣을 것 같아요. 이 근처 당해지고 살고 계시면 혹은 서울에서. 그래서 이거 제가 생각할 땐 100대 1은 가볍게 넘지 않을까요? 혹시나 100대 1이 안 넘고 뭐 그냥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왔어요. 여러분 금융위기를 기대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약간 금융위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하는 사람 있잖아. 지금보다 20, 30% 빠지면 얼마나 기회예요. 그죠? 그런데 금융위기가 한번 와서 미분양이 만약에 나면 이런 걸 한번 주우셨을 때 이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그냥 내 거 아니야.
라는 생각보다는 관심을 두루두루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기에 어떤 그런 기회가 올지 몰라요. 이 가격을 2, 3억이면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중도금도 못 칠 거고 내가 잔금할 여력이 안 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입주장 때 전세 줘버리면 돼요. 물론 여기는 이제 그 좀 편법을 써야 돼요. 분상제에 묶여 있었고 후분양 제도도 해놨고 그다음에 실거주 입주자가 5년 정도 거주해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편법을 약간 써가지고 전세입자를 받아야 됩니다. 조금 싸게. 그러니까 그 차액만 마련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전세가 20억 넘어갑니다, 여기. 맞죠? 10억 차익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5, 6억 정도 선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건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도박을 해본다라고 하면 괜찮은 곳이에요. 르엘도 되게 비슷한 곳인데 이 단계가 그대로 진행됐죠. 느낌 오세요? 그런데 추진위원회 승인되고 나서 철거될 때까지 관리처분 인가까지만 해도 14년 걸렸죠. 그리고 철거하고 아파트를 빈 땅으로 밀 때까지 다시 한 4년, 5년 걸리죠. 그러면 지금 이거 20년 걸린 거죠. 이 기본계획 수립당국은 20년도 훨씬 넘게 걸린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신다는 생각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간쯤에서 조사관이라고 보통 여러분이 외우시는데 조사관 단계에서 수익을 얻고 그냥 파시는 걸로 보통은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물건을 여러 건 찾아서 거래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느낌 아시겠어요? 이런 걸 재건축 재개발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갖고 20년 가시는 작은 아버지 같은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특심이 엄청나신 분인 거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 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이 없으신 거 너무 부러운데. 충분히 자야 좋긴 한데 잠이 없으시니까 이걸 다 하실 수 있어서 너무 대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 르엘하고 원펜타스가 너무 좋은 건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뭐 크게 입지에 대해서 뭐 토론할 여지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분쟁이 일어났던 거죠.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70% 들었어요. 역시 잘 나가는 지역에 있으면 아까는 평당 20만 원 올렸다고 그 사단이 나는데 여기는 70%를 올려도 추진이 되네요. 이런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지금 2배로 올렸는데도 한 해 미뤄진 거예요. 지난해 분양 예정이 그냥 올해로 미뤄진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역시 똑같습니다. 재개발도. 입지를 자꾸 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입지는 좋은 지역을 보라는 뜻이 아니고 재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돈, 즉 추가 분담금과 공사비를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사는 곳. 요 사람들이 추진 동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은 아까 맨 처음에 올라갔던 괴정어구역, 부산처럼 그렇게 다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로는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오셨는지. 저는 보통 이거 암기할 때 80, 12, 15 막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오,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기서부터는 5m씩만 늘어납니다. 여기서부터는 5m씩만 늘어나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소로를 팔로 기억해 놓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소로 3류가 팔로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광로는 여러분이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로 1류 정도 가면 한 40m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과 40 정도를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걸 외워놓으면 뭐가 좋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고르실 때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면적, 땅이 많을수록 그 아파트의 가치가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아파트가 편하다라는 가치만으로 봤을 때 주변 아파트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요. 이해되시죠? 왜 그럴까요? 상업지역하고 가까울수록 아파트가 가치가 높아지는데 거주 만족도가 높은 그런 쾌적성도 가지고 있어요. 대단지는. 대로변을 접하고 있으면 거의 대단지예요. 그런데 그 대단지에 상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도보권에. 그러니까 다른 외곽에 있는 것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돈을 더 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 기본은 뭐냐면 투자의 기본은 내가 들어갔던 가격보다 돈을 더 내줄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뒷타자가.
그래서 그냥 서울인 거예요. 서울은 내가 끝나도 내 인생이 끝나도 내 자식 때 물려받은 그 집에 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축이 돼도. 자, 근데 이제 올려볼게요. 남원이나 강원도 주문진 막 이런 데 한번 가봅시다. 인구가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 사람이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낙차 기업원에서 계속 투자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어려운 물건을 찾되 1번 남들이 그냥 다 들어온 거 말고 막 70대 1, 35대 1 되는 거 말고 저처럼 이제 3대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초반에 포인트를 파악하시고 철님이 계속 남들이 안 들어가는 지역 위주로 들어가셔가지고 막 지금 낙차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들어가시는데 포인트는 집 좋은 거 뭐 저한테 배운 대로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거래량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 피드백 주고 분석을 할 때 이제 뭐만 보냐면 쭉 내려서 거래량이 있는지만 보는 겁니다. 월간 3, 4건 이상 거래가 되고 있으면 걔보다 싸게 판다는 생각으로 다른 지표를 좀 많이 무시한 상태에서 단기 매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 매도할 때 목적일 때만. 단기 매도를 하고 싶다. 거래량이 계속 꾸준하게 나와주는 쪽만 들어가는 겁니다. 2년 뒤는 몰라요. 근데 지금 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싸게 내놓으면 돼요. 맞죠? 그래서 거래량이 가끔 없는 걸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2019년에 하나, 20년에 하나, 23년에 하나 이렇게. 그런 거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싸게 나눈다고 해도 사갈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형 평수는 가격이 싼 지역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형 평수는 가격이 싸도 그 싼 가격을 감당할 만한 그 지역의 수요가 작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500만 원 가지고 들어왔던 인천 아파트도 팔고 나온 데까지 1년 반,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단타로 치려고 들어갔는데 살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손실을 본 건 아닌데 어, 생각보다 이익의 폭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그때 또 매매 사업자도 몰랐어요, 내가. 66% 세금 다 내고 2년 이하여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만 집중해서 보자. 그 다음에 철님이 조사한 것 중에 한 개를 지금 채무자와 임차인이 함께 거주 조작의 냄새 이러잖아요. 제가 이제 어, 경매를 할 때 마음가짐하고 태도 한 개를 점검해 드릴게요. 내가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22년과 10년의 전입자를 뽑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겠다고 해서 임차인 표기를 해놓거나 전대차 계약을 맺거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1번, 적다 2번. 저는 적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소현성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인 박미화에 22년에 들어왔다고 해도 가족이거나 관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전입신고가 됐다는 것 자체로 옥션 사이트에서는 얘를 임차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가족이 아니면. 그래서 대항력이 있건 없건 간에 임차인으로 올려놓고 만약에 좀 전입신고 빠르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고 그냥 올려놔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뭔가 조작을 했네. 이 사람들이 되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돈을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제가 입찰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좋아요. 우리는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이런 물건에 진입하는 게 수월해요, 이제. 조작 아닌 걸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2년 차이가 나잖아요. 12년인데 소현성을 받았어. 이거는 너무 힘들어지고 딱해진 이 박미화라는 사람이 방 한 칸 내주면서 소현성이라는 사람한테 생활비라도 좀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 1번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경매 넘어간 거, 아휴, 관리비라도 좀 내자. 너 좀 들어와 좀 살래? 그래서 주변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30만 원 월세 이런 걸 내준 겁니다, 아파트를.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냥 가족이나 어디 머무를 데 없는 사람 한번 주소지 등록이라도 해라. 이렇게 해준 거죠. 오케이?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냐면, 어, 우리는 뭔가 궁지에 몰린 사람이 자꾸 어떤 수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매를 당해서 주택을 넘겨버린 사람들은 수를 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할까 말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자꾸 그쪽으로 가깝게 가셔야 돼요. 이 사람은 그냥 놔버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어. 내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지금 소득이 내가 갑자기 아팠어 지금. 내가 다쳐버렸네. 그래서 지금 매달 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못 갚았습니다. 여러분 3개월 이상.
그럼 여러분 집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 넘어간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 하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던 사람이라면 그 상황 하에서 어떤 꼼수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내 권리를 조금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법원은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 하나 기억하세요. 계약서가 실제 존재하는 계약서일 때만 배당에 참여시킵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바꾸면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고 국토부 실거래 신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 돼 있거나 그러니까 전산에 등록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 종이 서류를 가가지고 어, 지자체나 인증기관에서 직인을 받았을 때만 효력이 있는 서류로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경매가 넘어갔는데 선순위에 있는 근저당보다 후순위에 있는 전입신고는 애초에 대항력도 없지만 배당에 참여시킬 수 있는 걸 고려하더라도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계약서를 꼭 제출하게 한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막 꼼수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꼼수가 사실 경매 당하면 거의 없습니다. 팔려다가 애를 쓰고 팔려다가 안 팔려서 그냥 경매에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부님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파트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이제 아파트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이게 거래량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1, 2월에 2천 건 이하로 떨어졌던 거래 지표가 4천 건, 5천 건으로 올라오면 적어도 2월, 3월보다는 지금 몇 달밖에 안 지났지만 두 달 뒤인 5, 6월이 굉장히 잘 팔린다는 뜻입니다. 내놓으면. 그러니까 굳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막 통지서 날라오고 이거 경매 넘어간다고 막 예고장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부동산 내놓으면 금매라고 나가면 그냥 그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매 절차는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모든 걸 상황을 포기하고 놔버린 사람이 경매에 등장을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집값이 올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방어가 되고 있거나 적어도 거래가 잘 되고 있는 시장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는 약간 파랑새 같은 거예요. 아, 파랑새라고 하면 안 되지. 카나리아 같은 거예요. 경매는. 왜 카나리아 같냐면 그뭐 광부들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집어넣어놓는 새 맞죠, 이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을 통해 향후 부동산 지표를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량의 감소는 향후 거래량도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상승 하락의 지표는 아니지만 시장에 싸게 내놓으면 거래가 되는 시장이다, 지금. 저는 작년을 겪었잖아요. 작년에 세 개나 팔면서 느꼈습니다. 작년엔 거래가 안 됐어요, 진짜. 그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진짜 너무 애를 썼어요. 진력을 소모할 만큼 애를 썼어요, 정말. 그리고 여전히 상가는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주택 시장에는 진입할 만한 타이밍이 된 거고 상가는 여전히 차갑고 빌라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합 요소가 있겠지만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빌라 쪽으로 사는 거를 매우 주저하는 수요가 내가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아파트 쪽 전세로 들어오거나 월세로 전환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월세 거래가 늘고 있고요.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죠. 전월세 거래가 늘면.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전세가가 너무 크니까 2, 3년 뒤를 생각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국까지 생각하는 그런 머리에 수를 많이 두고 있는 그런 대기 매수자들이 야, 이럴 거면 그냥 사버리지. 2, 3년 뒤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라고 하거나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지금 안 쓰고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2년 지나고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2년 지나고 나서 집주인이 5천 올려줘. 그러면 그냥 올려주는 겁니다. 올려주고 올려줬으니까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러면 2년 뒤에 쓸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죠. 2년 뒤에는 집주인이 2억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2년 뒤에 전세가 지금보다 더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마 지금 공통점일 건데 우리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지금 우리 수업 듣고 있는 이 5명 모두 2년 뒤에 전세가가 오른다 1번, 내린다 2번. 아, 틀리면 모르겠다.
아파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주택 말고. 오피스텔 빌라는 모르는 게 맞죠. 근데 아파트는 오릅니다. 아파트는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주택에 있는 수요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 해결 안 된 문제를 정책적으로 놔버렸어요. 그냥 탈출구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보증보험의 한도를 120에서 150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런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또 늘어나요. 전세를 좀 잡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요건 대책이 좀 없다고 보고요. 아파트 전세가는 2년 뒤가 지금보다 높을 가능성에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1번.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1번은 맞는데 금액이 지금 주인들이 올리는 금액보다 더 많이 올릴까요? 아니면 비슷하게 올릴까요? 더 많이 올린다 1번, 비슷하게 올린다 2번. 여러분 감을 판단하는 겁니다. 더 많이 올린다 1번, 비슷하게 올린다 2번인데 여러분이 이제 소유주가 아니어서 그런가? 더 많이 올립니다. 더 많이 올려요. 더 많이 올려. 계약갱신 청구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2년마다 내가 시장 상황에 맞게 올릴 수 있는 건강한 시장이었는데 그걸 억지로 눌러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해보셨지만 못하게 하면 어때요? 2살짜리도 그러던데 못하게 하니까 더 하더만. 여기서 건강한 거 먹인다고 막 단 거 안 먹이면 밖에 나가서 겁나 먹고 들어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똑같아요. 2년마다 올릴 수 있는 걸 못 눌러놨잖아요. 그럼 집주인은 어떤 생각하냐면 나중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후에 4년 뒤에 올릴 때 지금 똑같은 현상 생겨요. 지금 4년 차인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도입 4년 차예요 벌써. 그럼 이 4년 차에 올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난 4년 동안 못 올렸던 거를 한꺼번에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남 지역의 삼성 포레스티아 이건 실제로 거래를 지난달에 했으니까 이제 알 수 있겠네요. 1억 5천 올렸어요. 원래 그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 한번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억 5천에서 2억을 올려도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만약 2억으로 올려서 내놓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뭐까지 본 거냐면 향후 2년 동안 또 못 올리는가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 계약갱신 청구 또 쓰면은 또 4년 그냥 가는데 그럼 나는 이때 못 올리면 8년 묶여 있는 게 되는데 지금 계약을 잘못하면 똑같은 가격으로 8년 동안 이 사람은 집을 갖고 세금만 내고 사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소유자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입장을 자꾸 임차인의 입장에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임차인 입장에 생각하는 건 약간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배려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죽겠는데? 그럼 세금 내다 죽겠잖아요. 지금 이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우리가 파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합리적인 시장의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전세가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역전세가 났던 건 갑작스런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따라 동반으로 올라갔던 전세가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하향 조정돼서 아파트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겠죠? 이미 전고점은 다 넘어갔습니다.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서울 수도권은 거의 다 올라갔어요.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년 뒤 전세가는 지금보다 더 많은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그렇게 올리고 있다. 4년 참아왔던 사람들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변에 전세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면 아직 뭐 아파트를 살 만한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전세를 살 때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를 쓰지 말고 다음 텀에 쓰라고 하십시오. 그걸 알려주세요. 이번 텀에는 주인이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줘라. 이거는 주인이 2년치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음 턴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을 요구할 수 있으니 계약갱신 청구를 쓰려면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2년 뒤에 써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입차를 하셨는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오늘이죠? 6월 17일이니까. 이거 낙찰이죠? 이거 아니요, 낙찰. 낙찰하신 분이 2억 2천만 원을 쓰셔가지고, 아, 감정가보다 더 많아졌죠? 이거는 저는 좀 그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건 잘못 쓰신 분이고. 예. 이거는 그분 뺐으면 낙찰이었을 것 같아요. 2등이 얼마였어요? 아, 대략 낙찰일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었군요. 그래서 낙찰인 게 지금 두 개가 있던데 지금 네. 낙찰가를 쫓아오는 게 이게 너무 합리적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뭐 동부산하고 포항 가신 것도 너무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고의 흐름을 너무 잘 쫓아가신 거예요. 지금 포항하고 동부산인데도 불구하고 8명, 9명이 들어온 거죠. 이 물건이 쉬웠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 정도는. 진짜 막 75대 1 보니까 이제 이거는 좀 괜찮게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이것도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옛날도 아니에요. 벌써 한 3, 4개월 전만 해도 8명, 9명 들어오면, 아, 많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민구님 가신 거 75대 1이니까, 뭐 수원이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기가 되셨다. 철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진행 정도 파악하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다부님이 지금 애써서 수리하고 계시는 페인트 칠에 시트지까지 붙이고 도배를 할까 말까까지 고민을 하고 지금 매일 노가다를 뛰시면서 지금 정신인과 혼이 나가 있는 상태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다부님이 사셨던 경매 낙찰 받으셨던 아파트인데 예비 타당성 선생님 조사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지금 이제 인테리어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예상표에다가 저기 뭡니까 안에 인테리어를 좀 하잖아요. 전 한 200, 250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 갖고는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물론 이게 저희가 전세를 놓을 거 아니고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좀 변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싸게만 내놓으면야 뭐 안내가 안 돼 있어도 나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가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저게 너무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부님도 이제 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고르신 아파트가 거의 3억 이하일 거예요. 3억 이하. 근데 이제 저도 하도 이걸 해본 지는 좀 이런 가격대를 해본 지는 오래돼가지고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 500만 원 들어갔던 아파트는 제가 팔 때 깨끗하게 수리를 했어요. 완전히. 올 수리를 해서 2천 넘게 들여서 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팔렸죠. 근데 잘 팔릴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처음에 계약했던 사람이 이거하고 비슷한 층에 옆에 있는 아파트가 좀 수리가 좀 덜 된 곳이었는데 거기를 한 60인가 100인가 깎아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거기하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소액을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가격 차이에도 민감하다는 거를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250, 300으로 잡으시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최소한의 기본 정도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도배하고 장판 정도로 하는 겁니다. 옛날엔 이게 70만 원 정도에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도배장판 하면 200 가까이가 나와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반셀프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버 같은 데 주문해가지고 풀 발라진 거를 직접 이렇게 바를 수 있으면 지금 다부님이 하는 이 혼자 셀프 시공하고 아니 남편하고 같이 갖고 시공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0 이하에 어떻게 다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자재값만 드니까. 근데 이제 본인 인건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 인건비. 본인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아주 기본적인 세팅만 흰색으로 어차피 들어올 때 좋은 건 니들이 해라 라고 하면 흰색으로 기본 세팅만 했을 때 드는 비용이 한 250, 300 정도 잡아놓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받았던 집의 컨디션이 안 그럴 수 있죠. 제가 받았던 건 완전 쓰레기 집이었거든요. 싱크대 다 깨져 있고 냉장고는 박살이 나 있고 안에 있는 짐은 치우는데 4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는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당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당 기준으로. 40평 아파트를 고치는데 2천이면 되게 싼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40을 한 2천으로 나눠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3천 정도로는 올리셔야 될 겁니다. 50% 이상 증가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40평 정도에 3천 드는 게 깨끗하게 만드는 최소 비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평으로 줄이면 한 1,500 들어야겠죠? 그죠? 10평으로 줄이면 한 750 정도 들 겁니다. 이거는 많이 망가져 있는 집 기준이에요. 첫 번째, 많이 망가진 집의 기준. 1번, 샤시가 제작동을 안 해요. 이건 집이 잘 안 팔려요. 샤시가. 그럼 샤시는 일단 돈을 들이면 600에서 1000이 들어갑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경매 받았을 때 계속 기도하고 바래야 되는 겁니다. 샤시는 멀쩡하기를 바라셔야 돼요. 샤시는. 1번. 그리고 샤시도 부분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레일 같은 게 고장났으면 밑에 레일만 교체할 수 있어요. 이건 뜯어내고 레일 바꾸고 다시 끼우고 이런 식으로. 의외로 레일이 깨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1번. 기준 잡았죠? 두 번째는 문짝, 도배, 장판 정도는 문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개당 한 20만 원 정도로 주문할 수가 있어요.
30평 기준 싱크대 시트지 합지로 도배했을 경우 450 정도 잡으면 된대요. 조기준도 잡아놓으세요. 많이 올랐네. 싱크대 시트지에서 지금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갈 거고요. 합지 도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저거 들진 않을 거예요. 싱크지, 시트지 하는 데만 얼마 든대요? 다분히? 요즘 가격. 싱크대 시트지 가격 얼마래요? 200 정도 들죠, 이거. 따로, 이게 따로 해놔야 돼. 따로 해야 돼. 시트지를 다부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거의 시트지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많아요. 이건 따로 해놔요, 따로. 450 정도 잡는 건 아마 시트지 작업이 되게 클 거예요. 저거는 되게 민감한 작업이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자기 주변에 도배장판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세팅해 놓으시고 이 도배장판만으로 해결이 되는 비용을 지금 철님이 잡으신 250 정도의 최저가로 잡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추가되는 비용은 뭐다? 기도를 해야겠지만 배관하고 샤시 두 개가 고장이 나버리면 여기서 1000하고 2000이 추가가 되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샤시가 다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된다. 1000 들어간다 생각하시고요. 배관 자체에 물이 새거나 누수가 있다. 이러면 한 500에서 1000 정도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밑으로 물이 셀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인테리어 지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은 방에서는 안 새요.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반드시 누수 지점은 어디에 있냐면 싱크대나 보일러 배관에 있습니다. 특히 외부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는 쪽으로. 이해되시죠? 이건 둘 다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특히 자동 페달 형식의 그 급수 시스템을 썼던 싱크대는 누수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낙찰받은 집이 처음에 페달이 있으면 그걸 철거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페달은요, 거기가 고장이 나면 안에서 물이 터져요. 특히 뭐 정수기가 연결되어 있는 배관 같은 게 꽂혀 있으면 그것도 좀 처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는 방수 시공이 안 돼 있습니다. 싱크대 세팅되어 있는 쪽 밑에 바닥은 방수 시공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로는 그냥 물이 흐르면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집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의외로 여기서는 돈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공사비를 부를 수가 있는데 초반에 가서 확인만 하시면 막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정수기가 꽂혀 있거나 이를테면 제대로 해놓고 나가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경매 나간 집이면 그걸 잠가 놓거나 뭐 하자고 그냥 대충 끊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틀어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페달로 되어 있는 거는 거기 상태가 괜찮은지. 상태가 괜찮아도 그냥 뜯으세요.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 수리할 때 유리하니까. 이걸로 좀 비용을 아끼시고. 기준 잡습니다. 깨끗하게 도배장판만 한다. 그러면 250 정도. 시트지까지 추가하면 지금 400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200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여기에 샤시 들어가면 600에서 1000 정도 추가되고요. 에어컨 같은 거를 천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만약에 그런 집을 만났다 그러면 이 천장형 에어컨이 만약에 고장이 있거나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6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걸로 기준을 잡아놓으세요. 알겠죠?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세 개예요, 세 개. 배관 쪽 문제, 샤시 문제, 그 다음에 에어컨이 천장형으로 설치됐다면 이것도 약간 작동이 잘 되는지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보통 이게 싸움이 많이 난단 말이죠. 경매 들어간 집들은. 그래서 깨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문짝을 다부님은 지금 노란색으로 있다고 해서 자기가 다 흰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어요. 이거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건비로 환산을 하시면 문짝 자체를 줄자로 재가지고 벽을 재는 거 아니에요. 문짝 치수를 재요. 가로, 세로를. 문짝 치수를 재서 이거를 문짝만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공장이. 그 공장에다가 보내면 그 문짝 치수 잰 거대로 재단을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나무 아니고 나무처럼 생겨 있는 용어를 까먹었어요. 플라스틱 재질인데 그거를 보내줍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본인이 설치할 수 있게 해줘요. 되게 쉬워요. 홈도 파져 있어서 경천만 대고 드르륵 해서 한 사람 잡아주고 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긴 해요. 경매하려면 부부 사이가 좋거나 아니면 동력자인 친구가 한 명 있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다부님은 사이가 좋아서 남편이랑 같이 간 건데 보통 100% 싸워요. 오늘도 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에너지가 떨어지는 건 사실 힘들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와이프랑 싸우다가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기가 배우자랑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서로 이제 품앗이를 하십시오. 철님하고 민구님이 같은 날짜에 잡는다거나 조금 더 친해져야 돼요. 이때 가주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쪽 고마우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진짜 품앗이 형태로 약간 개를 들어야 돼, 개. 개를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줬잖아. 그럼 이 시간만큼 너도 나를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거야. 저축 형식으로. 그러면 서로가 미안하지 않거든요. 그럼 저도 지금 여기 페인트 칠 할 때
도와준다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근데 부르면 이건 갚아야 되는 빚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저축 계좌를 통하는 거지. 이게 되지 뭐. 둘의 향학, 이 농촌의 좋은 습관을 가져오는 거지 뭐. 맞죠? 그걸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추진을 해볼게요. 다부님도. 생각해봐요, 다부님도. 다부님이 챌린지를 만들어냈잖아요. 아이디어 좋으신 분이죠. 뱅크야, 뱅크. 그런데 지금 되게 곰처럼 혼자 하고 있어요, 지금. 양주 가가지고. 물론 남편이하고 사이가 좋아서 저럴 수 있는데. 아, 그랬어요? 아이디어 냈구나. 품앗이 게시판 만들어달라고. 아이고, 미안해요. 아, 그랬구나. 우리 좀 더 만나서 주간 회의를 합시다. 네. 다시 돌아요. 인테리어 기준 잡았죠? 인테리어 기준 잡았죠? 큰 돈 들어가는 걸 세 개만 기억하시고 나머지가 멀쩡하다. 이 세 개가 멀쩡하다. 그러면 돈은 최소화시키십시오. 팔 거니까. 세를 주기로 결정했으면 돈 들이셔야 됩니다. 세입자 받으려면 돈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그거는. 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욕조가 지저분하면 이거 떼고 샤워 형태로 바꾸는 것도 하셔야 되는데 이 욕실 공사 하나만 해도 한 500 정도 들어갑니다. 싸게 했을 때. 판단하는 방법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싸게만 하는 걸 원하시면은 제가 아는 사람 저랑 계속 업체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좀 지역이 멀거나 나도 한번 일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다. 그럼 숨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숨고에다가 사진 찍어갖고 올리면 걔들끼리 비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케바케예요. 좀 잘 만나야 되는데 잘못 만나면 바가지 쓰고요. 저 송파 2개 하는 거 한 8,800 인테리어 들었는데 이건 바가지 쓴 것 같아요, 그냥.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숨고도 그래서 믿을 만한 건 아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할 줄 알아야 돼요. 인테리어하고 면접을 봤을 때 눈을 잘 살펴보시고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마인드를 지금 강조드리는 게 좋은 사람만 판단을 하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체, 관상 막 이런 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되게. 맞아요. 엄청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할 때 마음에 들었던 거, 숨고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 어떤 거냐면 입주 점검. 점검해 주시는 분은 진짜 퍼펙트,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진짜 50가지를 도표로 쫙 작성해가지고 열 적외선 기능까지 싸가지고 해주시는데 비용도 쌌어요. 그분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입주 청소하신 분은 양아치야.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관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숨고에서 전화번호를 받으면 저장해가지고 카톡 푸사를 확인하시면 떠요, 사진이. 근데 거기를 보는데 그 사람이 되게 양아치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많이 하고 문신도 있고 그래서 좀 쎄한데 그랬는데 역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판단 기준은 좀 있겠지만 이것도 좋은 기준이 됩니다. 카톡 푸사에 있는 문구나 사진 기록들을 좀 넘겨보시면 아이가 있고 좀 가정에 충실한 것 같은 사람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가정에 충실하다는 건 사실 그 가정 이외에 별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이 일을 하는 거 외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그런 분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곽으로 너무 많이 빠졌죠, 지금? 다분 여기서 유튜브 땄나요? 아니, 이상하게 외곽 질문에서 유튜브 딸 게 많아서. 네. 다음에 돌아올게요. 이건 어디서 가면 볼 수 있냐면, 이제 다부님한테 이걸 알려드리고 나서 제가 제일 뿌듯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를 고르실 때, 지하철 호재가 있을 때,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철도공사나 그 해당 지자체, 시청. 예를 들면 양주는 상급 기관이 의정부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이 지하철을 관리해요. 이 타당성 노선 결정 변천사 이런 기록들은 의정부 시청에 올라옵니다, 게시판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하철을 들어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들어가면 여러분이 알고 싶은 원 자료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이걸 했더니 이제 지하철 계획 보시고 다보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파트 지하철 들어올 것 같으면 거기를 다 조사를 하시는 거 보고 멋있다. 실력이 늘었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남들이 모를수록 좋아요. 남들이 아예 관심이 없을수록. 그럼 지하철이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 이런 게 뜹니다. 예산 사업비가 배정이 돼 있고요. 예타 대비 10%로 배정했다는 건 아직 돈 투입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 배정을 했으면 돈이 쓰이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주 지하철 연장선은 돈을 쓰인 곳이 없어요. 아직 뭐 설계도를 한 것도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냥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들어올 곳에다가 이렇게 표지판만 박아놨어요. 이런 거는 아직 예산 집행이라기보다는 계획 단계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변 지역을 다니다가 GTX 같은 거 들어온다 그러면 요게 박혀 있는 지점을 보란 얘기예요.
일산 같은 데 가면 지금 이 파란색 박스가 많이 박혀있어요. 이 표지판이. 오케이? 네. 그러면 박혀있는 지점을 주소나 지표 혹은 내비게이션 보면 좌표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네이버 치면 나오거든요. 그거 확인해가지고 지자체 같은 데 들어가서 여기 찍힌 지점하고 관련 있는 그런 공문들을 다 살펴보시면 의외의 것들을 좀 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되는지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포인트를 찝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아파트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 지하철 출입구가 어디에 생기는 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네 개 생긴 걸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겠어요? 이 아파트겠지 뭐. 그죠? 그래서 지하철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투자를 할 거면 이 아파트의 일반 매매로, 경매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하는 게 이 지역 사는 사람들한테 좋은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세금과대 좀 어려운 걸 한번 해볼게요. 대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요즘에 질문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일단 여러분, 매매사업자로 하든 법인으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지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60% 정도라고 정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생애 최초나 무주택이 아니면 이제는 7, 80은 나오지 않아요. 대출을 되게 쪼여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이제 7월 달이죠? 한 달 뒤에. 후순위 사업자 대출 이제 안 나옵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가 대출을 왜 먼저 알려드리냐면, 본인 자금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여기 연관 관계자 없죠? 다분히만 알고 있죠? 용인 두부 아파트를 추천했는데, 그 두부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주부여가지고 대출 안 나오는 걸 확인 안 한 거예요. 보증금 3천만 원을 포기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방법들을 자식하고 하든 뭐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됐겠죠. 그런 물건이 만약에 이제 유찰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재진행되면서 나오면 그 다음 사람은 이거 문제 있어가지고 미납했나? 라는 생각 때문에 경쟁률이 확 줄어요.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은 개 럭키입니다. 3천 더 싸게 가져갔어요. 그분은 안전마진이 3천 이상 보장된 거죠, 이제. 그 사람이 3천을 내버리는 바람에. 그 초과 수익까지 하면 그 아파트 한 건으로 그 사람은 바로 팔았을 경우에 한 1억까지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대출이 안 나와서 보증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이제. 예, 많아지죠. 그러니까 검색을 하실 때 보증금 미납, 즉 잔금 미납한 물건을 역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역발상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향후 한 달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7월 달부터는 이제 정부가 예고한 대로 아예 후순위 대출이 안 나와. 다주택자는 이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제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2주택까지만 괜찮고 3주택 이상 갖고 있는 분들부터는 장난 아니에요. 다 막혔어, 다. 그래서 다 똘똘이 한 채로 가니까 지금 서울로 지방에서 상경해가지고 막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방 거 10개 싹 다 정리하고 양도세 다 내고 그거 그냥 서울에 한 개 살래 이렇게 올라오니까 서울이 내려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집값이 안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예, 특수물건 들어가면 잔금 미납, 대금 미납, 특수물건 들어가면 대금 미납, 잔금 미납 이런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관련해서 이제 머리 아픈 거 좀 시작을 할게요. 취득세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또 잔금을 쳐본 잠깐만 형주님 잔금 치는 시기 어떻게 됐어요? 표정이 밝은 걸로 봐서는 처리가 된 건가요? 아니 아직 아니에요? 언제요? 날짜 언제요? 7월 29일이요. 7월 29일 아직 한 달 남았네. 아직 그 사람 또 완고해요? 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전에 1800에 하기로는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그냥 얘기해 주신 대로 제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냥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퇴거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계약 쓰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서 이제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내야 될 돈이 있냐고 여쭤보셨고 이제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대필료 10만 원 정도는 그분이 이제 내시는 걸로 하자. 원래 이제 30 정도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저 혼자만 다 내기 그러니까 그분한테 10만 원 달라고 해라. 대필료라고 얘기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문자를 드리고 1년이랑 2년 중에 어떤 걸로 계약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계약서 작성해 두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냅두고 있는 상태이래요. 더 이상 문자 안 보내고.
1년은 확정됐으니까 뭐 괜찮고요. 2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600 네, 받으시는 근데 거. 그분이 아직 결정은 안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괜히 더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예,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너무 음, 잘하셨고요. 지금 여러분 다 실제 상황으로 지금 관찰하고 계신 거 아시겠죠? 음. 예, 자기 스타일이 다 있는 겁니다. 누구를 무조건 추종하고 따라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 색깔은 반드시 묻어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예, 아예 모를 때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되고, 나는 마음이 좀 불편한데 하면 인간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 남한테 선하게 대한 거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좀 나쁜 사람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바로 생각나죠, 한두 명. 그분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냅두면 좀 잘못되어 가지 않던가요? 보통 그렇던데. 내가 굳이 복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본인 거 잘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주목을 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취득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 1번. 상속 이거 빼고, 요거.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도표를 제가 단톡방이랑 이런 데 다 올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번 해야겠다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어, 제가 인터벌 러닝을 다부님 따라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 기록을 보고 까만 게 글씨고 흰색이 그냥 바탕 화면이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도 도표를 봤는데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해설을 해드리려고요. 여러분이 첫 번째 지금 제일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무상취득이어서 그런 거고 유상취득 같은 경우는 2주택까지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아, 왜 이건 무상취득이 나왔지? 유상취득 뒤에 있나? 네, 여기. 이걸 보셔야죠. 여러분 무상취득할 만한 분 없으시죠? 아버지 상속 받으실 없어요? 그러면 하나만 짚고 갑시다. 상속세액은 3.5%에 0.3, 0.2 더하니까 4%가 기준이에요. 그죠? 다부님은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의 모든 세율은 어떤 이득이라든지 어떤 특별법이라든지가 반영이 안 되면 4% 선이라고 거의 기억나요? 나요? 이걸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무상취득이라고 하는 건 돈 안 내고 샀다는 뜻이에요. 경매에서는 상속 지분도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상속세를 대체로 얼마 냈겠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도 약간은 도움 됩니다. 이번에 부산 태화 정리할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우리가 공시지가로서 하니까 되게 손해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상속세를 얼마로 내놓고 이런 것도 이제 제가 판단을 했으니까 이제 그 가격을 부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여기입니다. 조정하고 비조정이 있는데 이제는 그냥 여기만 보시면 돼요. 제가 도표를 단순화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안 봐도 돼. 조정 대상 지역이 4개의 구밖에 없어요. 서울에. 강남, 서초, 용산, 송파인데 우리는 5명이 다 거기 대상이 아니네요. 그죠? 우리가 찾는 물건은 대구, 포항, 뭐 울진, 뭐 울산 이런 데잖아요. 이거 없어. 그럼 지금 뭐냐? 6억 이하에 있는 1주택, 2주택까지는 아무런 세율 차이가 없다. 1번. 두 번째. 6억 이하의 물건을 갖고 할 거니까 첫 번째 실거주 주택은 두고 이거는 똘똘한 걸로 두고 두 번째 거를 자꾸 매매 사업적으로 돌리는 방법을 쓰는 게 이제 우리의 투자 방식입니다, 지금. 지금 낙찰 기업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매매 사업적으로 두 번째 주택만 자꾸 가는 거예요. 한시적 1가구 2주택을 쓰셔야 될 분은 약간 형제님은 그럴 수 있는데 형제님도 지금 계속 낙찰 받아서 거래하실 거죠. 팔고 사고 할 거죠. 그냥 임대사업자로 놓고 쭉 개수를 늘릴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숙제 하나를 하셔야 돼요. 매매 사업자를 전부 다 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 겁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가 실제로 초시기를 재보고 했더니 5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5분 내는 아니겠지만 20분 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서 하나만 작성하면 돼요. 자기 집으로 이 사업체를 사규상 중복하면 안 되는구나. 궁금해. 김철형 무슨 일 하시는 거지, 더? 사규상 사업 등록이 안 된다고 얘기한 상태에서는 보니까 이제 공무원은 아니세요. 사규라 그랬으니까. 근데 사규상 이게 중복 그 투자가 안 되고 중복 사업체가 안 되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거의 대기업입니다. 5개나 10개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만 저걸 적용하고 있는 인사팀에서. 아, 그런데 이거 해도 됩니다. 이거 안 된다고 사규에서 써 있는데 세무조사를 받을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인사과에서 굳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 꽤 많이 있고요. 이거 했을 때 소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명해서 넘어가는 방법. 소명하신 분도 이제 사례로 들어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내 소유의 자산을 늘려간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어, 그런 게 없어요.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걸린 당시에,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 걸린 당시에, 난 자산을 늘릴 생각이었다.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소명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교상이라고 얘기하신 거 보면은, 사교상이라고 얘기하시면 대기업에 들어가시는 건데, 이분들은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되시기 때문에 월세 세팅을 하시면 안 돼요, 천리. 천림이 월세 세팅을 하시는 거는 그냥 거의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뺏기기 때문에, 어, 거의 전액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내시고 월세 자꾸 그냥 세금으로 다 국가에 봉사하시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자세로 그냥 다 하시면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안 되고 천림은 지금 제한이 많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안 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월세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에 대한 세금이 다 그냥 나갑니다. 전액 받은 거 거의 다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천림이 할 수 있는 건 너무 단순해요. 매매사업자로 두 번째 주택을 자꾸 사고 파는 거. 맞습니다. 부인 명의로 하는 분도. 천림은 지금 이건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묻지 마! 그런 거. 알겠죠? 매매사업자, 법인사업자 주소로 등록해도 되나요? 매매사업자, 법인사업자 주소? 무슨 말이지? 매매사업자는 개인, 법인사업자는 법인이에요. 근데 법인사업자 주소지로 해놓은 거에다가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돼요, 돼요. 주소 상관없어요. 사이 좋은 거예요. 저 정도면. 자, 이게 공개됐어. 집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돼 있으면 사이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해야 붙어 살 수 있거든요. 쫓겨나거든, 나중에. 조심해. 와이프도 맨날 조심해라고 막 그러는데. 자, 그리고 자산은 웬간하면 다 여자 이름으로 돌려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남자가 해놓은 일의 평가는 와이프한테 남겨둔 재산입니다. 법인 해보신 분들, 사업 운영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부침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들고 있는 자금은 사실상 지금 본인 들고 있는 자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법인도 하시는 것 같은데 민군이 같은 경우 법인 운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법인이 갖고 있는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거를 맘대로 쓰려고 가져오려면 50% 정도가 거의 떨어져 나가고 내한테 들어옵니다. 이를테면 뭐 월급으로 지급을 했다. 그럼 나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세를 또 따로 내야 되고요. 옮긴 거에 대한 세금도 또 따로 내기 때문에 법인에 있는 돈은 실제로 자기가 개인 사업자 형식으로 통장에 갖고 있는 돈보다는 한 5, 60% 정도밖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해외에서 부동산 거래에 제한이 있어서 편의상 바꿨습니다. 아,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사이 좋은 걸로 그냥 부부 관계가 좋은 걸로 이렇게. 근데 와이프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야, 나 해외에서 부동산 거래 제한이 있었고 네 이름 바꾸는 거야. 이건 좀 그렇잖아. 와이프 듣기에. 같은 말인데 와이프가 듣기에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야, 집을 여자 이름으로 해야지. 응, 너를 위해서 해줄 거야. 이게 좋지 않나요? 똑같은 말이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무튼 오늘 다르게 얘기해보세요. 사실은 그런 거였어. 이렇게. 그 다음에 3주택 두 개 중에 하나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이거 2주택까지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을 매매사업자로 돌리는 겁니다. 지금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부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형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철님도 그런 상황인 거고 민구 그러네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매매사업자로 돌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 2주택을 계속 돌리면서 팔아도 되는데 3주택이 넘어갈 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8%.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이 세 채가 넘어가게 되면서 거기에 매매사업자 거래를 할 때는 8%나 12%는 고려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법인투자 하시는 것처럼. 그랬을 때 이제 하나 생각을 하죠. 민구님처럼. 민구님 법인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 야, 내 주택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안 팔려가지고 순간순간 안 팔려서 쌓이게 되면 법인으로 하는 게 낫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가 여러모로 상황이 많이 막혀 있는 거 아시겠나요? 똘똘한 거를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개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지방을 그냥 다 처분하고 한 개로 옮기던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강남 주 입지에 그냥 어나더 레벨이 장벽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걸 가격 장벽이라고 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가격으로 진입을 치는 겁니다. 이게 이미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어, 어, 여러분이 아는 동남아권 국가에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수도에는 거지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지라는 게 아니고 뭐 가난한 사람들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빈민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행위도 수도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까지 다 있어가지고. 이해되시죠? 가격으로 장벽을 쌓으면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됩니다. 서울도 저는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첫 번째 어드밴티지. 2주택까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매매사업자를 쓰실 거면 똘똘한 거 한 채를 갖고 있고 두 번째 주택을 자꾸 돌리는 걸 생각하시라. 우리 전략은 지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수익이 12% 이상 확실히 보장이 돼. 한 30, 40% 남길 정도의. 근데 이건 낙찰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12% 이상을 단기에 보장해 줄 만큼의 낙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제 계속 입찰 참가 올림픽 정신이죠. 뭐 참가하는 거에 의의를 두다가 10개 중에 한 개 낙찰되라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기엔 또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주택을 일단 뺄게요. 조정주택을 일단 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로 봐야 되는 것 중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 법인으로는 아직까지 유의미한 게 이겁니다. 1억 원 이하 주택. 법인으로. 근데 법인으로 1억 원 이하 주택을 할 거면 또 개인으로 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개인 1억 원 이하에도 주택수 산정 안 되거든요. 백채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농공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1억 이하니까 이번에 600 인수했던 그 등기를 제가 치는데 취득세가 6만 6천 원밖에 안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취득세 너무 싸서 깜짝 놀랐는데. 두 번째, 600만 원이니까 국민주택 채권 매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주택이라고 무조건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토지라고 또 매입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토지는 500 이상 거래하면 사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좀 팁이 될 만한 거는 배우자가 있으면 세대 분리해야지만 인정되는 건 아시죠? 직장 있고 소득이 생긴 자녀가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하고 다른 곳에 살아야만 별도의 합산하지 않는 가구로 봅니다. 이건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상속해줄 때 집을 한 채 마련해주면서 갭 투자 형식으로 아이를 독립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떤 식으로 소득이 생기게 만들어요. 이를테면 제 법인에다 넣어가지고 월급을 주는 거죠. 소득세 최소한 나오게 해가지고 50만 원씩이나 60만 원씩 용돈 주는 거를 월급으로 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근데 여러분도 법인을 갖고 계시면 자녀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일단 17세나 18세만 조금 넘어가면 그런 식으로 월급을 줘서 갭투를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상속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태어나자마자 2천씩, 성인 자녀는 5천씩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2천 신청을 해놓고 이건 구세청에서 등록하는 거 되게 쉬워요. 다부님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늦었는데? 애가 4살이잖아. 4년 손해본 거예요, 그러면. 돈을 걔 통장으로 입금 안 해도 되니까 신청만 해놔요, 신청만. 10년 단위로 2천씩. 형제님도 해놔요. 그럼 나중에 전세금을 한 번에 1억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거 비과세입니다. 미리 해놨으니까. 애가 30쯤에 장가 간다 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2천, 2천, 5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1억쯤 되지 않아요. 결혼 자금으로 1억 정도는 생각하시잖아요, 다들. 아니에요? 그 약간 미리 계획해야 돼요. 그때 해가지고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물론 조사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 당시에 조사가 나올 만한 규모를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실 거잖아요. 그죠? 학원 한번 드릴게요. 10년 뒤에 그 정도 규모가 돼야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오피스텔도 주택수 산정, 오피스텔은 좀 재밌어요. 이거는 암기를 하세요. 오피스텔은 순서다. 뭐라고요? 오피스텔은 순서다. 오피스텔은 순서다. 왜 순서냐? 잘 봐요. 내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사는 게 아파트예요.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제가 두 가지 함정을 숨겼는데 다보님은 맞출 수 있을 거야. 철림 기대됩니다. 아이씨, 다보님 도와주세요. 뭐야?
다시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내가 최초로 사람들한테 최초는 아파트를 사야 돼요, 여러분. 주택은 무조건 아파트로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사회 초년생이고 오피스텔 수업을 한 번에 들어버렸네.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처음에 내가 오피스텔을 사버렸네. 오피스텔을 첫 주택으로 살 때 취득세 얼마예요? 몇 프로예요? 예, 민구님 좀 아네요. 이게 4.6이에요. 4%의 지방소득세랑 농어촌 특별세 들어가니까 4.6이에요. 까먹지 마요. 오피스텔은 무주택일 때 하나 사도 4.6, 100개 사도 4.6이에요. 근데 제가 초반에 뭘 던졌죠, 함정을? 오피스텔은 순서다. 순서다. 오케이? 근데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아파트를 샀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아파트를 사면 이 아파트는 앞에 있는 오피스텔을 주택수로 산정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해? 그것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시가 표준이 1억을 이하인 것만 주택수 산정 안 한다. 오피스텔도 1억 이하만 인정 안 하지 1억 이상 되면 인정해요. 그러니까 2주택이에요. 두 번째를 아파트를 사면 2주택이다. 그런데 취득세 몇 퍼센트게요? 4, 8, 12? 예, 1.1이에요. 다분히만 안 속네? 2주택까지는 여러분한테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내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를 외웠어도 이게 질문으로 적용을 할 때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를 못 믿어, 자기가. 다분히처럼 1.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제가 심어놓은 함정 두 개를 파악을 했어야죠. 2주택까지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 생깁니다. 내가 오피스텔 수업을 들어가지고 처음에 선생님을 잘못 만난 다음에 오피스텔을 한꺼번에 두 개를 사버렸네. 무주택일 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사는 요 아파트는 취득세 얼마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예요? 예, 8.4입니다. 형제님, 이겼어. 이게 3주택이야. 이게 3주택이라고요. 자, 그러면 변수 하나 더 집어넣어 볼게요. 앞에 쌓던 오피스텔 두 개가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으로 봤을 때 1억 이하예요. 그러면 세 번째 주택을 아파트로 샀습니다. 예취득세는요? 형집 또 왜 3이 되지? 1.1. 아니, 아까 앞전에 그 표에서 3.3% 아니었나요? 표에서 아까 3이었어요? 아, 1%. 아, 요거 맞네요. 3% 잘못 봤어요. 9억 초과로 봤어요. 그럴 수 있죠. 형제님은 9억 이상만 사실 거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가격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가격. 하나 더 변수. 3으로 생각을 하신 거는 형제님은 9억 이하는 집이 아니야.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수업을 할 때 우리 5명이 지금 투자할 아파트로 어디로 그래서 규정을 해서 전제를 잡았잖아요. 여기 전제로 잡죠, 여기. 우리 9억 이하, 9억짜리 안 할 거잖아요. 우리 5천, 1억, 뭐 2억, 3억 이런 거 할 거잖아요. 여기로 잡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약속 대련이에요, 약속 대련. 여기는 우리 실거주 할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형진이 그리고 지금 되게 비싼 거 하나 샀으니까 요걸로 이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진님은 이 얘기를 더 잘 들어야 돼요. 형진님 지금 살 것들은 보면 에어비앤비 돌리고 이렇게 되면 도생이라든지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투자하실 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시. 앞에 두 개가 공시가 1억 이하였어요. 그럼 세 번째 주택을 아파트로 샀습니다. 얘 취득세 얼마예요? 1.1이에요. 이제 되시죠? 1.1이에요. 갑니다. 오피스텔 두 개가 1억 이상이었어요, 앞에 두 개가. 세 번째를 오피스텔로 샀어요. 취득세 얼마예요? 아니, 1억 이상으로만 해볼게. 지금 기본 전제. 다 1억 이상이에요. 오피스텔 세 개째 샀는데 세 개 다 1억 이상이에요. 얼마예요? 8.4? 1.1? 아니, 이것도 뭐지? 오피스텔이라니까. 봐봐요. 이런 거에 자신감이 좀 생겨야 이제 여러분이 빨리빨리 수익률 계산이 나와요. 네. 오피스텔은 순서라고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순서.
오피스텔이 2개 있는데 3개를 오피스텔 사고 4개의 오피스텔 5개, 6개, 100개를 사도 4.6이에요. 4.6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형제님한테만 얘기하냐면 형제님은 이제 아파트 한 개가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오피스텔이 많으니까 앞으로 향후 에어비앤비 같은 거 형식을 그런 거 하면서 시세 차익을 내려고 생각하면 어떤 취득세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오피스텔만 자꾸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냥 100채를 사도 계속 4.6이야. 그런데 물론 제주도는 아파트가 흔치는 않긴 하지만 만약에 아파트가 생기면 아파트를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때는 이제 세금을 더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아파트가 3개 있었어. 아파트 5개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파트가 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 1억 넘어요. 근데 6번째를 오피스텔 샀어. 그럼 6번째 취득세 얼마예요? 예. 이제 아신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주택수 산정이라는 이상한 법 때문에 오피스텔은 원래 4.6만 내야 하는 거를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택으로 봐버리니까 세 번째, 두 번째 아파트 사는 거는 이거는 앞에 있는 걸 주택수 합산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거 이상한 법이에요, 이상한 법. 이거 바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 규범 이내에서 판단을 할 때 오피스텔은 주택과 상관이 없잖아요, 원래는. 원래는 그게 상가로 등록이 돼 있는 건데 주거로 할 수 있게끔 바닥 난방을 그냥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상가로 취급을 해줘야 맞잖아요. 그럼 거꾸로요. 오피스텔을 상가로 바꿔볼게요. 내가 100주택이 있어. 그럼 상가를 101번째 상가를 삽니다. 취득세 얼마예요? 어이, 다 멈춰버렸네, 이거. 또 상가라고 하니까 또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오피스텔이 상가랑 똑같다니까. 4.6이에요. 오피스텔이 상가랑 똑같아. 오피스텔은 그냥 상가예요, 상가. 오피스텔은 상가, 오피스잖아요, 오피스. 오피스가 지산, 상가야, 상가. 텔리라고 붙여준 이유는 뭐냐면 바닥 난방이 된다, 허용해줄게, 에어. 그러니까 법이 여러 개로 막 짬뽕이 돼서 그러니까 엔간하면 기본 법률에 뭔가를 사고 팔 때 4%예요, 다. 4. 여기에다가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하는 어떤 특별법들을 결합시켜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왜 주택은 1.1이야? 니들이 주택에 살 수 있는 거. 그거는 주택 하나 마련하는 거에 대한 실수요자 시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할인해줄게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임대를 해? 아, 임대 너희들 약자니까 보호해줄게. 임대차는 보호해줄게. 임대차 보호법. 추가될 때마다 조금 달라지는 거지. 기본 원형은 4%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 근데 지금도 자꾸 틀리셔가지고 다음 진도로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상가 겸용주택이라고 나왔어요. 상가 겸용주택은 상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 아, 주택 부분은 주택세율 적용하고 상가 부분은 건물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무슨 말이야? 상가주택으로 돼 있거나 공동주택으로 돼 있어도 거기에 등록돼 있는 한 개별 가구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 이렇게 돼 있으면 주택수 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이건 다부님이 알고 깜짝 놀란 거기 때문에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모를까 싶었는데 다부님이 몰랐었으니까 여러분들 얘기할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주택을 샀어요. 1년이 지나서 6월 1일 날 내년 6월 13일에 하나 더 샀어요. 하나 더 샀어요. 그러면 2년째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죠. 그러면 비과세가 2년, 3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비과세인가요? 둘 다 비과세인가요? 다부님이 이제 대답을 해버리면 어떡해. 다부님 모르는 거라 단 4명한테 물어보는데, 먼저 산 게 비과세예요. 먼저 산 거. 두 개의 주택이 됐지만, 한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라는 말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긴 한데, 그런데 나는 원래 1주택자야. 그 말은 집을 옮겨 갈아탔다. 그러니까
앞전주택을 팔고 나는 이 집에 들어갈 생각이야. 근데 이 집이 안 팔리는 거 어떡해? 이런 느낌이죠, 법이. 그러니까 3년이 지나버렸어도 이게 보유 2년이 됐어도 이 주택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걸 팔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앞에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매매사업자로 두 번째 주택을 자꾸 사고 파는 전략을 할 겁니다. 알겠죠? 지금 아파트 팔기가 딱 좋은 시기가 죽기 딱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아파트 팔기가 딱 좋은 날씨가 됐어요, 지금. 거래량이 붙고 있어요. 지금 올해하고 내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사고 팔기는. 그리고 내년쯤에는 샀던 거를 그냥 갖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때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매매사업자 쓰기는 올해하고 내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중과세 적용하는 거는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중과세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 요거 기억하세요. 별표. 한국에 왜 수영장이 없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미국 집들은 다 웬만한 일반 주택이 중산층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수영장이 다 있죠. 한국은 정말 자기적으로, 이거 한 30년 전에 지은 법이에요. 이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에 수영장을 설치한 집을 사치제로 봅니다. 사치제로. 오케이? 그래서 사치스러운 집은 수영장이 있는 거다라고 봐버려서 세금 엄청나게 많이 매겨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세금 세율이 안 나왔네. 세율이 일반 세율보다 굉장히 높고요. 한 해에 내야 하는 재산세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를 여러분이 찾아보다 보면 이상한 걸 만들어내게 돼요. 지방에 시골 주택, 농가주택 같은 걸 사가지고 볼품 없어요. 형편없어. 근데 주변에 마당에 땅이 많이 남아서 거기다가 수영장을 아이들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면서 겁나 큰 수영장을 지어가지고 지하수로 물을 담아서 아이들이 놀게 하는 장면을 촬영해갖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근데 댓글로 수영장 설치한 주택으로 신고를 해버리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사치제가 돼가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좀 잘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좀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긴 해요. 수영장 있다고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죠? 뭐 고쳐야 될 것 같긴 하다. 그다음에 인지세도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이 많던데 우리는 15만 원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15만 원. 우리는 거의 1억 넘는 거하고 10억 이하인 걸 고려할 거기 때문에 10억 이상 되는 물건을 지금 제가 올해 전반기에 한 2건 정도를 도와드렸는데 그거는 35만 원 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1억 이하짜리도 우리가 다뤄봤잖아요. 그건 7만 원을 냅니다. 인지세를. 느낌 아시겠죠? 이건 경매할 때도 동일해요. 경매할 때 인지세 내나요, 안 내나요? 민구님. 해보셨죠? 주택, 부동산 인지세. 이거 냅니다. 이건 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기본공제 250만 원 있는 거랑. 그죠?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우리는 이걸 뺄 거예요. 아시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우리가 뺄 거예요. 바로 팔 거니까. 그럼 바로 팔 때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냐? 이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먼저 외우는 거예요. 기본세율. 1,400만 원 이하가 6%. 5천만 원 이하가 2년 이상 되면 15%. 이게 기본이에요. 2년 이상 됐을 때, 2년 이상 됐을 때 기본세율입니다. 기본세율. 기본세율. 그러면 조정지역으로 묶였을 때는 2주택자하고 3주택자한테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금액이 상관이 없어요. 양도소득세가 상관이 없어. 차익을 얼마나 낸 게. 그냥 기준 자체에서부터 바로 그냥 6, 15, 24로 쭉 넘어가죠. 여기에다가 뭐 붙여요? 2, 3, 4라고 돼 있는 건 가산세 붙여요. 그러니까 과세 구간에다가 조정지역 2주택, 3주택이면 1년 미만일 때는 70% 내야 되고, 그러니까 77%겠죠. 지방소득세라니까 추가되니까. 그 다음에 2년 미만이면 60%예요. 그래서 66% 냈다고 했죠. 1년 반 만에 팔았던 아파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맞죠? 기본세율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고려를 할게요. 매매 사업자는 어떻게 낼까요? 매매 사업자는 어떻게 내면 될까요? 매매 사업자는 이렇게 냅니다.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기본 수익하고 똑같으면 매매 사업자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만 1년이든 하루든 10일이든 기간이 없습니다. 보유 기간이. 매매 사업자는 오늘 등기를 쳤다가 내일 팔아도 금액별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400만 원 차익 이상을 잘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6%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천 이상 내는 경우가 잘 없어요. 경매 단기 차익으로 5천 이상 내는 경우는 좀 럭키한 거예요. 되게 낙찰가를 잘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15% 낸다. 내가 대체로 매매사업자 수익을 냈을 때는 6%의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거는 이제 뭘 알려드리려고 한 거냐면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를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요? 최자가 붙으면 순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거를 서울시의 기준으로 또 올랐어요. 1억 5천인데 1억 6천5백만 원으로 올해 24년에 또 1,5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세금이 1.65억 이하면 보호 대상이고 그럼 그걸 다 돌려주느냐? 아니요. 순위와 상관없이 돌려주는 돈은 5,500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다 어디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5천이나 5,500에 보증금이 맞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월세가 5천에 100, 5,500에 120 이런 식으로. 그럼 제주도 한번 가볼까요? 그 밖의 지역입니다. 제주도는요, 월세가 2,500에 얼마에 맞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2,500 이하, 막 1,000에 지금 1,800 이렇게 연세로 하는 거는 1,000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보호가 되니까 부담이 없는 겁니다. 2,500까지는 제주도에서 그 어떤 순서, 앞에 막 채권자들이 막 100명 있는 그런 등기에 들어가도 내 보증금부터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 대신 보증금이 7,500 이하긴 해야 되네요. 오케이? 수도권은 1억 4,500을 올랐네요. 이거 좀 다 올랐어요, 지금. 전부 다. 싹 다 올랐어요.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소액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이라고 부르는 거를 최우선 변제라고 하고요. 우리가 확정일자를 갖고 있는 거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불렀는데 이 확정일자 갖고 있는 배당에 들어온 거는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날짜가 빠르면 원래는 채권이기 때문에 아래 애들이랑 안분 배당해서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먼저 가져가게 해줄게. 이게 우선 변제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최우선하고 우선은 다르다라고만 기억하세요. 순서 상관없는 게 최우선이다. 순서가 상관이 있으면 우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도표로 하나 더 정리를 해보면 제주도, 또 형제님을 위해서 그 밖의 지역으로 나오는 제주도는 제주도로 안 나오고요. 그 밖의 지역이 날짜별로 변동되어 있는 게 쭉 보이죠. 계속 오르죠. 4천이었다가 4,500이었다가 5천이었다가 6천이었다가 지금 7,500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도표를 보고 약간은 철학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산술 계산 단순하게 되시죠, 그죠? 부동산 가격은 부침은 있어도 우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볼 근거로 쓸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 가능해요? 합리적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화폐 가치 낮아진다 막 이런 경제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샀던 집이 어떤 형식이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불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자기가 산 가격 이하로 파는 행위를 견뎌하지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이하로 던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예요, 보통. 그 돈이 꼭 필요해졌거나 아니면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나.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집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지불했던 가격보다는 반드시 높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집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임차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세를 줬거나 월세를 줬던 보증금은 향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계속 올리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내려주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당연히 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윤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오르내림의 부침은 있지만 국가가 정한 규율도 2010년과 23년, 13년 차인데 거의 지금 2배 가까이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실수를 하고 미스한 것만 아니라면 임차료 보존도 이렇게 정해지는데 10년이 지나 있으면 지금보다는 당연히 올라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을 구매한 지가 5년이 만약에 지났다면 5년 이상 되셨으면 자기 집 5년 전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느 시기를 샀더라도 똑같아요. 이거는 조사를 제가 숙제를 개인적으로 한 두세 개만 드리거든요. 5년이나 10년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랜덤으로 찍어서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안 오른 곳 없어요. 다만 1, 2년 내, 즉 지금 21년과 24년 이렇게 3년 내를 찍으면 떨어지고 오르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좀 마음 편히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 편히 위안을 얻으면서 가시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기본 심리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의 집단 형성 군집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잘못 사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적당히 모여 있는 곳에만 샀다면 시간이 지났으면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떨어지는 가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휴지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용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낡아도 누군가는 들어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거를 좀 빼먹고 경제적으로만 분석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양도소득에서 인정을 해주는 경비 유형. 이거는 세무사가 잘 알아서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샤시 발코니 보일러 교체한 거. 요거는 계산서라든지 뭐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같은 거 잘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아시겠죠? 그리고 약간 편법이긴 한데 벽지 도배 장판 하는 집에서 요런 시설들을 같이 하죠. 그죠? 그래서 계산서 항목을 끊을 때 발행 요건에 있는 문구를 수정해가지고 발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테리어를 동합해가지고 맡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테리어 같은 거 맡길 때 뭐 여기 따로 하진 않잖아요. 한 군데에 맡겨서 뭐 800, 1000 이렇게 지급을 하거나 최소한으로 한다면 300, 400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는 문구를 싱크대, 주방기구, 조명기구 이렇게 넣지 말고 이렇게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양도 차익이 많이 나왔을 때의 얘기지 양도 차익이 없는 물건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애써서 만들어 놓고 저 필요 없었던 적도 꽤 있어요. 차익이 나야 내지 세금을. 여러분 1억에 팔았다가 1억에 샀다가 1억에 팔면 세금 안 냅니다. 그 세금 내는지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양도소득세는요. 양도로 차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금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하나 알려드릴 건 뭐냐면 이겁니다. 환산보증금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아직 상가를 하실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생각할 때 들어있는 보증금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주택은 월세를 받아도 월세 뺀 보증금만 소액 임차인 보호 대상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형제님 이해되세요? 월세를 합산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형제님이 지금 연세를 받았잖아요. 1000에 1800. 그러면 그 사람이 보호받는 범주는 1800은 상관이 없어요. 1000만 원만 보호가 돼. 오케이? 그런데 상가는요. 1000만 원 플러스 환산보증금을 해요. 그러니까 월세가 30만 원이면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죠? 그러면 상가의 보증금 보호 범위는 1000 플러스 3000이 돼서 4천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환산보증금 계산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렵게 만들었죠. 곱하기 100이에요 그냥. 저 이거 보고 너무 공무원이 장난으로 만들었나? 법을 보면서 법을 왜 이렇게 장난으로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기는 엄청 많이 보호해 준 것처럼 써놨잖아요. 최우선 변제금도 엄청 많이 보호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쪼개봅시다. 여러분, 2019년 이후 똑같으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2,200만 원을 만들려면 월세 얼마인가요? 여러분, 천에 10만 원만 해도 2천만 원입니다. 이게 계산이 안 되죠? 천에 10만 원이면 10 곱하기 100이니까 천 돼서 2천이잖아요. 여러분, 천에 15만 원짜리 집이 있어요? 상가를 하는데 상가 임대료가 천에 15만 원이 있나요? 서울에?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상가를 들어갈 때는 최우선 변제금 고려는 아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뭐 500에 30짜리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500에 30이어도 곱해볼게요. 30이 3천이고 500이 500이니까 3,500입니다. 보호 대상 아니죠? 다만 우선 변제 보호 대상이긴 해요. 근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우선 변제는. 최우선 변제만 순서에 상관이 없이 갚아주는 거라 그랬죠? 얘는 순서에 상관이 있다 없다? 있어요. 순서에 상관이 있다는 얘기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까? 대출금이 먼저 있습니까? 상가는 무조건 대출이 있어요, 여러분. 상가를 대출 없이 갖고 계신 분들은 완전 할아버지. 이제 나는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월세만 받고 살래. 이자의 노예가 되지 않을래. 그런 분들이 아니면 그냥 상가는 대출이 다 있어요, 그냥. 오케이? 그러면 얘들은 보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임차인의 범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가는 사실상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상가임대차법은 여러분이 그렇게 비중 있게 배우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살짝 얘기하고 넘어간 요겁니다. 미성년 2천만 원을 10년에 한 번, 성인이 되면 5천만 원. 그러니까 아이가 30세 되는 기준으로 잡으려면 태어날 때 한 번 신고하고 10살 때 한 번 신고하고 20살 때 5천만 원 놓고 한 번 신고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30살 때 5천만 원 다시 한 번 신고를 해요. 그럼 총 얼마? 1억 4천만 원이 얘의 그 미래를 축복하는 자금으로 비과세 형태로 증여할 수 있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미리 다 신고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이 정도 규모 다 가질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가 공짜니까 현금으로 아내한테 6억 주는 상상을 하십시오. 계좌이체 6억을 딱박 쓱박. 그게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지금 많이 성공한 거잖아요. 맞아? 여러 번 수익을 낸 다음에 아내한테 6억 계좌로 쏘는 상상을 자꾸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나의 노후 자금이 돼요. 아시겠죠? 네. 아니에요.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아. 어떡해. 사이가 안 좋아. 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자기가 살 길을 도모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인치세 주택 채권 매입 비율은 여기는 여러분이 5천만 원 미만, 1억 미만 이렇게만 나왔길래 이거 외우시는 것보다는 옆에 걸 추천드립니다. 발행을 2천 이상 주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분 거래를 혹시 하거나 지방에 2천 이하짜리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시면 채권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토지가 오히려 더 까다로워. 토지는 500만 넘기면 사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외우는 것보다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외로 여러분이 저 대구 농공했던 것처럼 너무 싼 집을 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채권 매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생겨요. 알겠죠? 특히 여러분이 지분을 쪼개 거래를 하시는 걸 가끔씩 하신다면, 곁들여서 하신다면 지분은 안 사도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숙제를 와 숙제를 너무 잘하시니까 진짜 내기가 좀 힘들다. 잠이 없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숙제를 많이 내들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하여간 철님이 또 리딩을 해주실 거예요. 또 어디에서나 리더가 있는 건 되게 좋은데 리더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흐름까지 다 잡으셨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어려운 물건을 이제 여러분 하실 겁니다. 지금 철님이 조사하고 있는 거를 잘 쫓아가 보시면 돼요. 민구님은 이제 입찰을 경험하려고 가시긴 했는데 75대 1 이런 거를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보시고 나서 방향 수정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연습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는 경쟁이 좀 줄어 있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같이 너무 핫한 지역 가지 마시고 정말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이거는 제가 알려드렸죠. 아실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심리지수 보면 매매지수가 11 혹은 8, 9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경매도 그렇게 인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 거래량 나오는 데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포항이라든지 이렇게 찾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가면 그래도 8대 1이에요. 그래도 8대 1. 근데 거기다가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미상 물건. 아까 이제 살짝 넘겨봤던 것 중에 하는데 전입신고가 갑자기 뒤에 와서 돼 있는 물건 이런 거. 그리고 미납, 잔금 미납 사건. 잔금 미납 사건. 혹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있는 사건. 가등기 있는 사건. 거의 경쟁이 없어요. 거의 경쟁이 없어요. 요런 사건으로 조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대할게요. 그리고 형제님은 제주도에 지금 물건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하신 거라도 사진 찍어가지고 좀 올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그 엑셀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형제님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물건을 매일까지는 힘드시니까 여러분 다 일이 있으시잖아요. 전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은 올려주셔가지고 최소한 다음 주가 될 때 2개 이상. 지금 철림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는 챌린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올려주셔도 됩니다. 매일 거기 그 밴드에도 올리시고 여기 카톡방에도 올려주시면은 철림을 보고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철림 자료는 진짜 그대로 사용해도 될 만큼 되게 퀄리티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참고하셔도 됩니다. 철림이 올리시는 거 봐보세요. 제가 이런 숙제를 내면 사고의 흐름을 좀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철림이세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갔는지 봐요. 첫 번째, 이 지역을 왜 찾았지? 이거는 분명히 매매 지수를 보셨을 거예요. 심리 지수를.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할 지표 하나를 선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기준을. 심리 지수를 꼭 보세요. 지금 심리가 막 60이나 70, 80, 뭐 120 올라와 있는 지역 들어가면 그거 필패입니다. 그거는 그냥 부동산에서 사야 돼요. 부동산에서. 심리 지수가 적어도 10쪽에 붙어 있어야 돼요. 10건 중에 한 건밖에 거래 안 되는 쪽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내에서 또 거래가 되는 아파트를 가져야 돼요. 거래량이 1년에 한 건인 거, 막 1년에 6건인 거, 이런 거 말고 한 달에 4건 이상인 거가 좋아요. 그런데 가격까지 싸면 더 좋죠.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돼버리면 아예 주택수 산정도 안 되니까. 오늘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도 상관없고 나 혼자 들어가도 되는데 바로 팔 수도 있는데 명도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안 좋은 그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좀 잘 안 나가는 편이에요. 비싼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명도가 쉽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이렇게 숙제 낼게요. 이렇게 올려보시면서 철림은 3건 이미 낙찰이니까 2건 더 낙찰받으면 진짜 다음번엔 돈을 태우시는 겁니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약속. 아시죠? 근데 야. 제가 곧 네. 호주에 출장을 갈 것 같아서 아, 애매합니다. 아내를 애매한데요. 교육시키는 건 어떨까요? 네? 아내분한테 부탁을 하고 가는 게 바토너도 있고. 아, 바터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근데 가용 금액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네. 네. 가용 일단은 금액까지 고려해서 찾으실 수 있잖아요. 지금 싼 것도 네네네. 예. 그래서 하나 해놓고 가시면 어차피 호주 출장이 한두 달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길어요? 한 일주일 갔다 올 것 같아요. 예. 한두 달 걸려요, 원래. 처리하는 과정을, 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빨리 넣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3분 중에 한 분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같이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거 실전반이라고 전에 했던 반에서 그게 다부님이 그래서 이렇게 큰 거예요. 다부님이 낙찰을 받아버린 바람에 그 반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개고장 붙이는 것부터 강제 집행까지 해가지고 소장 쓰는 거 전부 다 본 거죠. 지금 이제 집 고치는 것까지. 그래서 그 방은 아직도 유지가 됐어요. 이 사람들끼리 개를 든 것만큼 단단해져가지고 막 서로 지금 페인트 칠을 해주겠다고 난리인데 지금 시스템을 못 잡아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시스템을 잡아드릴까 싶으니까 그 방하고 합방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우리 나중에. 네, 감사합니다. 괜찮잖아요. 네. 네, 그러면 되게 동지들이 생기는 거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게 시스템 형식으로 개를 해버리는 거야. 서로 미안하지 않게. 아버님 나한테 지금 일을 일하고 정립했으니까 계신데 거기 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로 작업하는 곳을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저기 고급 인력 한 명 쓰세요. 부칠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는 개가 아니라서 뭐 초대하긴 약간 미안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시스템으로 만들어 봅시다, 점점. 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다음 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